음악의 다채로운 시선으로 다가가면서 클래식의 세계에 한 걸음 더 깊이, 더 넓게 들어가 봅니다. 김은찬의 피아노 피아니스트 김은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은찬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바쁘게 지냈고요. 지난주에 방송이 계속 역대급으로 시간이 모자라서 네.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또 생방송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네. 시간 관계상 못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조금 아쉽네요. 네. 저희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이 에피소드 메시지 너무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3357님 메시지 먼저 읽겠습니다. 피아니스트 함수연의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전국 리사이틀에 다녀왔어요. 정클클에서 공연 초대 선물 받아서 미리 들으며 예습 중이었는데요. 마침 지난주 목요일에 김은찬 선생님의 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공연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죠. 공연 감상평은 와우!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아요. 행복했습니다. 귀한 기회,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모두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자, 그 외에도 지금 사연이 많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리스트의 다채로운 음악 세계를 새롭게 알게 되어 흥미로웠다. 김은찬 선생님의 리스트에 대한 깊은 애정, 그리고 리스트가 단지 현란한 규교의 명성에만 머무르고 깊이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잘 느껴졌다. 이런 깊이 있는 메시지도 많이 왔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고요. 이런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멜로디, 리스트의 인문학적인 관심, 그리고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정말 그 음악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고 인생에 대한 영감을 얻으실 수 있는 연주가 정말 좋은 연주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못한 이야기를 지금 다 하시고 나니까 뭔가 얼굴이 더 펴지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아쉬움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제가 좀 더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은찬의 피아노 베토벤으로 시작해 슈만 리스트를 거쳐 오늘은 어떤 피아노 음악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저희가 베토벤으로 시작해서 슈만, 리스트까지 독일계 피아니스트, 독일계 네. 작곡가들을 계속 만나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독일을 벗어나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특별히 드뷔시 라벨을 준비를 했고요. 네. 예, 그래서 이 드뷔시와 라벨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독일을 거쳐서 프랑스로 오늘은 가는군요. 기대가 됩니다. 자, 사실 그 유럽 음악의 뿌리는 독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19세기 중반 들어서는 무게중심이 독일에서 프랑스로 옮겨집니다. 이것도 시대적 배경과 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무게 중심이 아직 옮겨가지는 않았고요. 네. 아직 독일의 영향력은 너무나 강대해서 1900년대까지도 독일의 음악의 중요성은 계속 남아 있고요. 프랑스가 그것에 좀 대적할 만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무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는 1860년 이후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강대국들이 통일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국가로서의 어떤 전환적인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움직임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고민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의 음악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민족주의나 전통의 복구 같은 유행이 성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제 그런 움직임 가운데서 이런 프랑스의 인상주의 음악, 오늘 말씀드릴 인상주의 음악이 발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와 반대로 우리 완전 새로운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진보적인 움직임을 함께 해보자. 이런 반대되는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라벨과 드뷔시의 음악은 전통과 혁신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음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독일과의 연결고리를 한번 끊어내 보지 않을래? 이런 어떤 발상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미술에도 인상주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인상주의 미술과 인상주의 음악 같은 인상주의겠죠? 그렇긴 하지만 네. 드뷔시와 라벨이 자신들의 음악을 인상주의라는 용어로 제한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음악과 미술의 공통적인 어떤 색채감이 존재하지만
인상주의 음악에 조금 더 다채로운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매력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들어볼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은 라이브 연주로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을 들려주십니까?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 제가 사랑하는 곡이고요. 모리스 라벨의 소나티네 중에 2악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라벨의 초기 피아노 음악을 대표하는 걸작 중에 하나이고요. 독일 음악의 어떤 거대한 분위기보다는 굉장히 절제된 고전적인 느낌, 인상주의 특유의 투명한 색채감을 정교하게 결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중간 부분에 느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과거에 갇혀서 그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듯한 그런 굉장히 기묘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꼭 느끼시면서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연주를 위해서 피아노로 가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사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더 곡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의 탄생에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원래 이 곡은 영국의 한 음악 평론지에서 주최한 공모전에 제출됐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실격이었습니다. 30소절 이내로 1악장만 써서 내라고 했는데 라벨의 곡은 몇 소절이 초과가 됐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2악장과 3악장을 더해 완성한 라벨의 유일한 피아노 소나티네, 바로 그 곡인데요. 그중 2악장 모드몽드 뮤니에를 피아니스트 김은찬의 라이브 연주로 청해 듣겠습니다. 서진아님, 우와, 김은찬 선생님 보이는 라디오 켜놓고 귀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옹이누키님, 지난주 연주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대화하듯 느리게 조용하고 차분한 연주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셔서 저도 마음이 따사로워진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라벨의 소나티네 종 2악장 모드몽드 뮤리에를 피아니스트 김윤찬의 라이브 연주로 들었습니다. 스트라빈스키가 라벨에 대해서 스위스 시계 장인 같은 작곡가라고 말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깔끔한 느낌인데요. 선생님 연주 어떠셨습니까? 여전히 라이브는 긴장이 되고요. 이게 사고가 날까봐 긴장이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라벨의 음악은 굉장히 고전적인 형식을 유지하면서 음악의 마디수, 멜로디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마치 건축가가 설계를 한 느낌의 단정한 음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베토벤 회차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가의 작품을 감상하면 음악가의 성격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라벨이 굉장히 젠틀하고 깔끔한 그런 성격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곡을 통해서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이 이런 거구나 라고 듣는 이가 생각하면 맞는 걸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상주의 음악에 여러 가지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런 어떤 고전적인 어떤 복고풍을 새로 재해석하는 신고전주의라는 양식이 어떤 인상주의 음악의 한 부분이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기억하실 것은 독일 음악이 가지고 있는 너무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좀 벗어났다. 이런 것이 인상주의 음악의 특징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라벨의 곡 한 곡 더 들어볼 건데요. 밤의 가스파르. 라벨의 대표곡 중 하나 아닙니까? 피아니스트들 사이에서도 이 곡이 좀 사랑받는 곡인가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사랑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 진입이 너무 높은 그런 피아노계의 3대 난곡 중에 하나로 불리는데요. 어허, 그렇군요. 제가 처음 이 곡을 감상을 했던 것은 제가 1회차 베토벤 때 말씀드렸던 최희연 피아니스트의 베토벤 발트슈타인 연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곡이 이 밤의 가스파르라는 곡이었고요. 피아노계 3대 난곡이라고 하면 뭐 페트르슈카, 이슬라메이 이런 곡들이 있지만 요즘에는 더 어려운 곡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는 리스트나 더 다양한 어려운 곡들이 많지만 그런 무거운 느낌보다는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하게 어렵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내용을 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상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갖추어야 칠 수 있는 어려운 곡이다. 아무나 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스파르가 원래 뜻이 프랑스 남자들의 이름으로 좀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악마의 비유로 쓰였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가스파르라는 뜻은 네. 왕의 보물 관리자라는 뜻이거든요. 예. 뭔가 보물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밤이라는 말이 붙은 것이죠. 그래서 밤의 보물을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이 밤의 가스파르라는 동명의 시에서 라벨이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한 것인데 밤의 가스파르라는 것은 즉 악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악마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 가지 기묘하고 환상적인 이야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곡은 세 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곡은 옹딘이라는 물의 요정이라는 곡이고요. 네. 두 번째 곡은 교수대. 세 번째 곡은 스카루보라는 곡인데 스카루보는 도깨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저기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키는 그런 조금 나쁜 요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 세 곡으로 이루어진 것이 밤의 가스파르라는 곡이고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곡 옹딘 물의 요정을 감상하실 텐데요. 옹딘은 독일 말로는 운딘에 동유럽에서는 루살카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내용을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물의 요정이 인간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인간 남자가 그 사랑을 거부했어요. 나는 너와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하니까 요정이 화를 내고 깔깔깔깔 웃다가 나중에는 거품으로 이제 변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음악에서 이 모든 내용이 스토리가 묘사가 됩니다. 마지막에 요정이 화를 내는 극대노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곳을 제가 제일 좋아하고 그 후에 이제 어떻게 거품으로 변하는지 주의하시면서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이 라벨은 뭐 모든 작곡가가 대단하지만 정말 뭐랄까 이 스토리라인을 묘사하고 표현하는데 대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곡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로 준비해 오셨는데요. 이 곡을 연주한 정말 내노라는 명 연주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성진 선택한 이유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 뭐 조성진 피아니스트는 안 되는 게 없는 뭐 보물 같은 피아니스트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라벨을 잘 치려면 쇼팽을 잘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쇼팽의 정교하고 우아한 어떤 테크닉과 음악적인 어떤 분위기가 라벨과 잘 떨어지기 때문에 쇼팽 스페셜리스트인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라벨도 역시 잘 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상하겠습니다.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중 제1곡 온딘 물의 요정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연주합니다. 조성진이 연주한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중 제1곡 온딘 물의 요정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감상하셨습니까? 뭐 너무 정교하게 표현을 하고 디테일 같은 것들도 몇 번 들으시다 보면 뭔가 이 물의 소리와 요정의 웃음소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방금 조성진의 연주로 온딘 물의 요정 감상하셨고요. 그 전에 우리 김은천 선생님이 연주한 라벨의 이 라이브 연주 감상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류범성님, 라벨의 소나티네를 들으면서 라벨의 진심이 곡에 묻어나 좋았어요 보내주셨고요. 유영주님, 평화로운 호소에서 부드럽고 촉촉한 터치로 우아한 색채를 그려내는 듯한 김은찬 연주 아름다웠어요. 권태희님, 일하면서 들어서 라이브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45살인데 피아노 배운 지 2년 정도 됐어요. 늦게 배워서 실력은 잘 안 늘지만 매일 조금씩 꼭 연습하고 있어요. 피아노를 배우게 된 뒤로 피아니스트가 제일로 대단해 보여요. 머리, 눈, 손, 발 동시에 사용해야 하잖아요. 와, 매일 연습하신답니다. 대단합니다. 임은정님,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임정은입니다. 예, 임정은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이올리니스트 임정은입니다. 김은찬 선생님의 피아노 연주는 늘 꿈을 꾸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제 늦은 시간까지 저희 독주의 리허설을 함께 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음악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시며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시는 은찬쌤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은찬쌤 보내주셨습니다. 어제까지 리허설 하셨군요. 예, 어제 한 11시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임정은 선생님 리사이틀은 언제입니까? 이번 주 일요일 예술의 전당에서 있는데요. 네. 예, 슈트라우스의 소나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정은 선생님 반갑습니다. 독주에 잘 준비하시고요. 성황리에 잘 마치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피아니스트 함수연님, 라벨에 대한 설명 너무 좋고요. 김은찬 선생님 역시 고가 피아니스트를 잘 성혹해 주신 것 같아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수요초대석 출연하셨던 또 함수연 선생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라벨의 음악 두 곡 들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리스트나 슈만의 낭만적인 음악과 비슷하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인상주의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묘사하는 듯한 음악의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리스트나 슈만의 캐릭터 피스, 성격 소품, 즉 어떤 스토리 라인이나 어떤 영감을 묘사하는 그런 낭만주의의 사조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인상주의를 설명할 때 이런 무엇을 묘사하는 듯한 느낌의 곡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만이 인상주의 매력이 아닙니다. 인상주의 매력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방면적인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단지 독일 음악의 낭만주의의 무게감이 조금 덜어진 형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상주의에 대해서 몇 번이나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 독일 음악에서 벗어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때 다른 나라의 이국적인 음악들도 그 시야를 좀 넓히는데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정말 제가 이 음악사를 공부하면서 재밌게 봤던 것은 파리에 국제 엑스포가 1889년에 열렸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드뷔시가 여기 국제 엑스포에 참여를 한 거예요. 여기 관람을 갔다가 이제 문화적인 쇼크를 받는 거죠. 이 세상에 내가 알지 못하는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았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둘러보는 거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곡이 이 국제 엑스포에서 받은
동양적인 영감을 바탕으로 쓴 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엑스포나 어떤 그 시대의 어떤 흐름상 파리로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문화들이 유입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제 엑스포에서는 아시아 음악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재즈 음악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라벨과 드뷔시 모두 스페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특히 라벨의 어머니는 스페인계 혈통이고요. 그렇다 보니 어떤 다양한 인종 문화에서 얻을 수 있는 영감을 가지고 쓴 곡들이 인상주의 사조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엔 이국적인 색채가 가미된 곡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네. 그 파리 국제 엑스포에서 드뷔시가 영감을 얻었던 아시아의 느낌을 담은 드뷔시의 판화 중에 제 첫 번째 곡 파고다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드뷔시는 인도네시아 전통 타악 합주인 가물란 연주를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동양적인 영감을 크게 받게 됩니다. 판화 중에 첫 번째 곡 파고다는 박람회에서 봤던 이 영감과 더불어서 황금색 불교식 어떤 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탑을 묘사를 하는 동시에 어떤 인도네시아의 가물란 음악의 특징 그리고 오음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마치 음악을 들으면 동양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곡은 그라나다의 황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곡은 스페인의 정치를 정말 물씬 담고 있고 세 번째 곡인 비 오는 정원은 프랑스의 비 오는 풍경 그리고 프랑스 동요를 삽입해서 어떤 프랑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판화의 세 곡을 모두 들으시면 모두 다른 나라의 그림을 감상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첫 번째 곡은 수채화의 느낌을 넘어서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떤 동양 수묵화의 오.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곡을 감상하시면서 수묵화와 같은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시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상상을 하시면서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이 클로드 드뷔시의 음악을 들으면서 수머크로 표현하시는 거는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요. 네네. 근사합니다.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수묵화로 이렇게 상상하시라고 또 이렇게 영감을 주셨는데 뭔가 더 표현이 인상주의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 그림과 같은 특징이 있을 뿐.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클로드 드뷔시의 판화 중 제1곡 파고다 탑.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가 그리는 수묵화 만나보겠습니다.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본 드뷔시의 판화 중 제1곡 파고다 탑이었습니다. 같은 인상주의지만 드뷔시와 라벨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좀 색채가 다를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연주한 미뉴에트를 생각해 보시면 네. 드뷔시가 라벨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형식을 사용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제시된 모티브가 길게 변형, 확장되는 느낌을 가지고 조금 더 자유로운 형식 속에서 음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들의 병행, 진행, 온음계, 오음계 같은 음악적 기법들이 주로 사용되었고요. 라벨이 사용했던 어떤 그런 화성적인 느낌과는 조금 차별화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드뷔시가 정말 사랑했던 것은 19세기 후반 유럽 전반을 뒤흔들었던 바그너의 음악인데요. 드뷔시가 어떤 프랑스 정부의 제재를 받으면서 바그너, 독일 음악과의 연을 끊게 되고 결국에는 드뷔시는 프랑스 음악의 심벌로 자리를 매김하게 됩니다. 사후에는 프랑스 정부에 의해서 대표적인 프랑스 음악가는 드뷔시이다. 이런 선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인정한 공식적인 프랑스 국민음악가가 드뷔시다. 라벨이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많이 서운했을 것 같고 그에 비해서 라벨은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것 같고 친구들도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횡보에 관심이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드뷔시가 누렸던 사후의 영광이랑은 거리가 먼 것 같고 하지만 지금은 동등하게 너무나 유명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드뷔시와 라벨이 정말 독일과는 차별화된
좀 객관적이고 엘레강스한 프랑스 음악의 사조를 만들었다, 기여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김은정 선생님의 이 말씀과 눈빛에서도 이 라벨과 드뷔시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자, 드뷔시 음악 한 곡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드뷔시 하면 이 곡을 안 듣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아마빈 머리의 소녀. 이 노래 제가 참 방송에서도 자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아마빈 무슨 색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 퀴즈로 나갔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뭐 수십 년을 피아노를 쳤지만 아마빛이 네. 뭔지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네. 아마빛은 회색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그림을 보면 볏짚 색깔과 회색의 중간 정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아마빛 머리의 소녀라는 곡은 르콩트 드리라는 시인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했는데요. 예. 제가 시를 잠깐 낭독해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예, 그럼 제가 시작과 끝부분을 살짝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싱그러운 아침에 활짝 핀 꽃밭에서 노래하는가? 그녀는 아마빛 머리의 소녀, 체리빛 입술의 아름다운 소녀. 아름다운 사랑이여 안녕. 그 아마빛 머리에 키스를 할 수 있다면, 내 진홍색 입술에 다시 닿을 수 있다면, 사랑, 빛나는 여름의 태양, 종달새의 노래와 함께했던.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 아주 유명한 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오음계, 병행화성,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과 사랑을 노래한 드뷔시의 이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을 같이 상상하시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드뷔시의 프렐류드 1권 중 아마빛 머리의 소녀. 피아니스트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가 연주합니다.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 피아노 연주로 드뷔시의 아마빛 머리의 소녀 감상했습니다. 이 드뷔시도 리스트에 잔뜩 써놓고 이 중에 어떤 곡을 선곡할까 고민을 한참 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오늘 처음으로 연주한 라벨의 소나티네 2악장 대신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를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곡 중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라벨의 소나티네를 제가 요즘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일단 골랐고요. 그 밖에도 추천드릴 곡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드뷔시의 달빛이 수록되어 있는 베르가마스크 곡집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드뷔시의 프렐류드는 24곡이 있습니다. 이 프렐류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곡을 들으시면 드뷔시의 정말 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드뷔시의 영상 1권, 2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드뷔시의 영상도 드뷔시의 상상력과 어떤 묘사적인 느낌이 정말 풍성하게 수록되어 있는 곡들이니까 꼭 한번 찾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영님, 오늘 음악은 마네나 모네의 그림이 연상되어 보내주셨습니다. 이 참 우리 청취자분들 음악과 또 이 미술까지 연관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박주영님 고맙습니다. 유영조님, 드뷔시의 파나를 겸재 정선의 그림을 보며 들으니 산수와 여백을 채워주는 풍부한 연주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 수묵화의 표현으로 저는 인상주의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정말 선생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파나의 첫 번째 곡인 파고다가 네. 정말 수묵화가 생각나는 그 동양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곡이기 때문에 예, 수묵화가 아니고서는 이 곡을 제대로 묘사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숙님, 제가 찐 애정하는 드뷔시 딱 제 스타일이에요. 달빛도 연상하며 질감했어요.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드뷔시를 좋아하시는군요, 정은숙님. 9396님, 아마라는 식물의 빛깔로 금발이 하늘색 배경으로 펼쳐지는 수채화나 동양화 같다고 할까요? 아스라한 섬 바닷가나 풍경이 떠오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9396님, 이 말씀하신 대로 또 메시지를 읽으니까 눈앞에 바다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음악 감상과 함께 또 미술도 연상하면서 여러분의 이 메시지까지 첨가하니까 그야말로 영감이
떠오릅니다. 너무나 많은 곡을 추천하고 싶으시겠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곡 어떤 곡인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인상주의 음악은 여러 가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드뷔시의 판화와 같은 묘사하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반면 여러 나라의 정치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번에는 재즈 그 1900년대 초반 파리를 강타했던 재즈 이런 재즈 바에서 들었던 음악들이 이 드뷔시나 라벨의 음악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소개해드릴 곡도 이 재즈의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 곡은 제가 초등학교 때 드뷔시를 처음으로 연주했던 곡입니다. 영어로는 칠드런스 코너, 한국어로는 어린이 차지라는 작품집이고요. 이 작품은 6개의 곡들이 수록되어 있고 모두 드뷔시의 딸을 위해서 작곡한 곡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드뷔시가 정말 딸 바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각 곡마다 제목이 달려 있고 지금 크고 나서 이 작품을 다시 보니까 드뷔시가 표현했던 여러 작품들의 어떤 쉬운 버전 간략한 버전이라고 느낌이 들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 어린이 차지가 드뷔시 입문용이 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감상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6곡 중에 제일 마지막 곡 골리워그의 케이크워크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즈를 느끼시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정성스럽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쉽게 오늘이 김은찬 선생님이 출연하는 김은찬의 피아노 코너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클클과 함께한 4번의 목요일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라디오 방송, 라이브 방송이 주는 생동감도 있지만 굉장히 긴장감이 있습니다. 손을 놓으면 어떡하지? 말을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굉장한 불안감 속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정말 수년째 방송을 하고 계신 정경 선생님 너무 존경하고 정경의 클래식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인생에서 언제 또 라디오를 이렇게 한 달 동안 해보겠습니까? 너무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또 제가 사랑하는 음악들을 청취자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선생님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옹이뉴키님 은찬쌤 옆모습이 리스트보다 훨씬 나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송엑스님 앞으로 리스트하면 김은찬님 얼굴이 떠올 것 같아요. 저는 취향이 확실합니다. 누구 쉽게 좋아하지 않는데 김은찬 선생님이 좋아요. 김은찬 선생님도 정클클 와서 힐링받고 가시는 것 같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정은리님 피아니스트 김은찬 선생님 마지막 방송이라니 너무나도 아쉽네요. 다음에 또 와주시면 좋겠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피아니스트 선생님이 직접 연주를 하기 전에 이 곡을 왜 좋아하는지와 또 본인이 연주한 것 외에 다른 피아니스트의 차이점을 작곡가별로 또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시간이 너무 모자랐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모자라서 고생을 좀 했죠. 정말 너무 고생을 해서 이번 주에 조금 간략하게 준비를 했더니 정말 이 라디오 방송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선생님 또 라이브도 동시에 하셔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라이브를 만약 안 하셨다면 조금 여유 있게 하셨을 텐데 그만큼 여러분 라이브와 병행한 김은찬 선생님의 노고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독주회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8월 27일 예술의 전당에서 김은찬의 슈베르트 프로코피에프라는 제목으로 독주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슈베르트 소나타 작품 번호 958번과 프로코피에프 소나타 8번을 준비하고 있는데 두 곡 다 거대한 곡들이라서 제가 준비하는데 마음의 부담감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달려고 보니까 8월 27일 또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 7시 반인가요? 7시 반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입니다. 시간 되시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날 이제 가시면 김은찬 선생님의 슈베르트와 프로코피에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리스트와 닮았는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리스트 이상의 또
감동 연주를 보여주실 겁니다. 정은숙님, 오늘 선곡 지구 최강이었습니다. 김은찬님, 마지막 방송 너무나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선생님, 앞으로의 건강한 행보 늘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풍부한 감성 속에서도 명량을 잃지 않은 피아니스트 김윤찬 선생님,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독주에도 성황리에 잘 마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무대에서 또 방송에서 자주 뵙게 되길 바라면서 정클클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